비첩 10년. 어느새 세상 모두의 아름다움이 되었습니다. 비첩 세상 위에 빛나다. 후 비첩 자생 에센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 단일안을 완성했습니다. 정당 지지율과 국회의원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자유한국당은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찬성도 반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내용과 파장, 또 우리 충청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대 최창열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준비된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면서 충청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이 합의안을 보면 충청권 4석을 포함해 일단 지역구 의원 수는 줄어드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셈법이 복잡합니다.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현행 253석인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기존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방안입니다. 네, 지금 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그 단일안을 보면요. 핵심은 의석수 300석을 고정하되 그 지역구 의석수를 28석 가량을 비례대표로 이제 옮겨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먼저 김 의원님, 이 좀 쉽게 이 선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선거법에는 보통 이제 뭐 배분할 때 여러 가지 계산 방식이 나오는데 네. 사실 그 계산 방식은 뭐 나중에 이제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서 이게 이제 정확한 거냐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취지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이 법이 바뀌는 거냐, 네. 어떤 효과가 나느냐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가지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의 네.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건데요. 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은 뭐 더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지역구를 너무 많이 없앨 수도 없고 또 우리 의원 정수를 늘릴 수도 없고 하나 한계 때문에 이제 약간 최소한 확대를 한 건데 비례대표제 확대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은 대개 성격이 비슷합니다. 50대 남성, 뭐 대학은 좀 좋은 데 나오고 또 이제 뭐 고위공무원 했다거나 뭐 정당 활동했다거나 아니면 뭐 판검사 고시했다거나 뭐 이렇게 되게 비슷한 분들로 지역구에서 선출이 되다 보니까 국회가 비슷한 분들로 구성이 돼요. 근데 국민들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국회가 한계가 있으니 비례대표를 통해서 좀 다양성, 전문성을 좀 확대해 나가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게 다양성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비례대표제를 확대를 하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기로 이제 해놓은 건데 이 권역별 비례대표는 뭐냐면 지금 비례대표제를 47명을 전국에서 다 뽑으니까 주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만 비례대표제 당선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경기, 서울권, 경기권, 충청권, 뭐 호남권, 영남권 이렇게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배분해서 선출하자. 근데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각 당의 취약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 같으면 영남, 또 이제 그 한국당 같으면 수도권이나 호남 이런 취약 지역에서 지역구에서는 의석을 잘 못 내는데 이 비례대표에서는 의석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이런 효과가 있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지금 소지역구다. 그럼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장우 의원님은 대전 동구시잖아요. 저는 충남 논산이고 시군구 단위로 대표를 해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이제 다리 놓고 뭐 사업에는 되게 열심인데 대전 전체, 충남 전체 아니면 대전, 충남북을 합친 충청 전체 여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고민은 아무래도 약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뭐 비전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걸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권역별로 선출하게 됐을 때
조금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좀 그런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제 어렵게 다들 느끼시는 게 연동제인데요. 연동제의 취지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정당으로서는 득표를 많이 하는 정당인데 지역구에서는 거의 잘 못 얻어요. 이런 정당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거든요. 이런 정당들에게도 적절하게 민심이 좀 배분될 수 있도록, 의석수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연동제인데요. 이건 다시 말하면 소수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는 소수 존중 정신이 이제 반영돼 있는 제도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번 그 선거법 개혁의 핵심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거법 이제 개정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셈법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조금 이따 셈법은 다시 저희가 좀 얘기 듣기로 하고요. 최 교수님, 지금 해외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하고 뉴질랜드입니다. 네. 대개 이제 우리가 2004년도에 1인 2표의 정당 명무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됐거든요. 17대 총선 때였어요. 그래서 대체로 얘기할 때 우리가 독일식 정당 명무식 비례대표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독일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와 지역구가 1대1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하되 그것을 권역별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거의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낸 안은 225대 75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가 늘어나고 지역구가 줄었는데 독일에 비하면은 이제 그 비례대표 숫자가 아직도 적은 거죠. 그다음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연동형을 하되 권역별로 하지 않고 전국 명부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나눴잖아요, 지금 권역별로 6개 권역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전국으로 하는 연동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연동형은 연동형인데 독일은 권역별로 하고 뉴질랜드는 전국 단위로 하는데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아예 지역구가 한 명도 없어요. 비례대표제로 뽑습니다. 예, 없어요. 비례대표로 하는데 선발하나요? 노르웨이는 비례대표로 하고 네덜란드도 비례대표만 하는데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비례대표를 하는데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하고 네덜란드는 전국 명부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동형이냐 연동형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두 개로 나누고 연동형이나 비례대표로 하는데 단지 전국 명부로 하냐 권역별로 하냐 이 네 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가장 전형적으로 비례대표를 하는 네 나라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또 비례대표가 하나도 없어요. 네. 프랑스도 비례대표 한 명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대개 특히 이제 한국당하고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 나오셨는데 대체로 이제 한국당에서는 미국이나 이런 프랑스는 비례대표가 한 명도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대체로 민주당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나라들 예를 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제도는 많이 다른 거죠. 비례대표가 한 명도 없는 나라도 있고 어느 나라는 지역구 한 명도 없는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팩트 체크인데 너무 이제 양당이 자신들이 주장한 것들에만 맞춰서 자꾸 그 나라의 예를 듣는데 다양하게 있어요 이렇게. 네. 선거법이라는 게 원래 그 나라의 역사와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이 다른 상황에 거죠. 따라서 예. 또 달라진 부분이 저는 있으니까요. 일단 팩트만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이 의원님, 지금 한국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반대하는 건가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원래 경기를 할 때 네. 룰을 정하면 네. 서로 합의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건 민주당이 들고 나온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민주당의 장기 집권 의무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장기 집권 의무 안에는 군소정당 특히 요즘 민주당 여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의당을 의석을 늘려서 확고하게 야당이지만 여당 편을 매일 드는 정의당을 좀 키우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군소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하면 군소정당이 많이 탄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건 본래 내각제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각제에서는 서로 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 현행 제도로 군소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집권 여당이 강력하게 장기 집권 체제로 가겠다. 그래서 이중대 역할하는 정의당을 키우겠다. 그런 의미에 있고 그리고 과거 네. 군사 정권 시대에도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해왔습니다. 군사 정권도 하지 않았던 짓을 서슴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은 강력히 반대할 수밖에 없고 좀 전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뭐 다양성, 전문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양성, 전문성은 이제 저 국회의원 지역구를 더 늘려서 비례대표를 줄이고 전문가들 정말 좋은 분들을 지역구에 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 도리어 맞다고 봐요. 비례대표 저도
지난 재선하면서 비례대표 의원님들 훌륭한 분도 많습니다만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그 전문성을 가지고 확고하게 국회에서 그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예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도리어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제도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의석수를 10% 감축해서 270석으로 하고 전체 다를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하자. 저희들은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도가 아까 얘기는 장기 집권에다가 더군다나 지금 공수처 법안을 군소정당을 아군으로 만들어가지고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공수처 법안은요, 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포함한 예를 들면 공수처 그 검사들을 민변이나 이런 출신들 해가지고 완전히 친정부 인산으로 강화해서 이 전국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 자유한국당이 받겠습니까? 네. 그 자체가 무리고요. 그리고 의석을 28석이나 줄인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자기 지역구 없어지는데 누가 찬성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불가능한 법안을 내놔서 정의당이나 군소정당을 아군으로 만들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는 아주 교묘한 꼼수가 들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의원님은 이제 그 정의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의당에서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당 득표율을 제대로 좀 반영을 해서 그 국회의원 의석수에 반영을 하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또 이중대로 몰아붙이면은 또 너무 나가는 게 아닌가 또 지금 이런 생각도 차원에서 들기도 합니다. 여당하고 야당하고 단일 후보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네. 이제 제가 예. 잠깐 이제 좀 뭐 우리 이장호 의원님 뭐 오늘 얘기할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하여간 제가 그래도 뭐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또 되게 강조하신 부분이니까 이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른바 위성 정당 혹은 뭐 이제 그 좌파 정당을 이제 육성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의심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선거제도가 한국당 의석을 떼가지고 정의당한테 갖다 주는 선거제도면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 민주당 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한국당 의석을 뭐 영남 의석을 떼다가 정의당한테 주는 제도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이 제도를 하게 되면요. 민주당 의석 한 15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게 이게 이제 뭐 20대 총선을 그렇죠. 시뮬레이션한 뭐 17대부터 20대까지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동안에. 1, 2당 의석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1, 2당 의석이 10석에서 15석이 줄어들고 3, 4당 의석이 또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런데 대개 3, 4당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 선진당, 뭐 민주노동당 아니면 정의당, 바른미래당 항상 보수 진보가 또 3, 4당에 꼭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1, 2당 민주당, 한국당이 갖고 있는 의석이 그 비슷한 어떤 진영의 소수 정당회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의 장기 집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대개 보면 민주당하고 한국당이라는 이제 큰 정당이 적은 정당 득표율로 해서 지역구에서 의석을 못 얻는 적은 정당 소수의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주는 쪽으로 약간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은 사실 팔 하나 자르는 거예요. 아니 뭐 장기 집권하려고 그러면 민주당을 더 키워야죠. 의석을 10석, 15석 더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거는 민주당이 손해를 좀 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회가 다양성이 생기면서 그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좀 키워지면 서로 협치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국민들의 압력을 받아서 민주당이 결단을 해보겠다는 거지 민주당 내에서도 이해관계로 따지면요. 우리 이장우 의원님 많이 만나보실 거 아닙니까? 반대하는 의원들 많죠. 네. 그럼 그래서 저는 장기 집권하고 여기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그렇게 하려면 내각제로 바꿔야 된다. 이게 전제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민주당 오른팔 잘라내고
자유한국당 왼팔 잘라서 정의당한테 갖다 준다.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 것만 잘라서 주면 되지. 자유한국당 것을 잘라서 정의당을 주면 저 결국은 이득을 보는 건 민주당 아닙니까? 이중대하고 같이 뭉쳐서 저 전국을 주도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이거 해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잠깐만요. 얘기 좀 짧게만 요구. 예. 정의당한테 주는 게 아니고 민주당 거는 정의당한테 가고 한국당 거는 바른미래당에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제가 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네. 그게 지금 정확한 통계예요. 바른미래당도 내석 정도 손해 보는 걸로 나와요. 아니, 그래서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최 교수님 좀 한번- 개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우리나라 이 토론회를 보면요 항상 이제 그 거대 정당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전혀 다른 의견인데 저는 사실은 이장우 의원님 말씀에 좀 이의가 좀 몇 개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대체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내각제에 어울리는 제도다. 다당제는 뭐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이것도 제가 아까 이제 두 분이 다 이제 워낙 당파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네. 당에서 나오신 분들이니까 당파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뭐 당파적이라는 게 꼭 나쁜 의미로 드릴 말씀 아니에요. 전 팩트를 얘기하는 건데 내각제가 아닌 나라 대통령제를 실시하면서 이 다당제를 채택한 나라가 꽤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선진국들을 주로 얘기해서 그러는데 남미의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다당제 하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일단 뭐 기본적으로 내각제는 좀 이제 다당제가 어울리고 친화적이죠. 그리고 대통령제는 양당제가 어울리는 건 맞긴 맞습니다만 반드시 대통령제니까 다당제 안 어울린다는 말은 팩트에 맞지 않아요. 그건 아주 정치학 언론에 나온 얘기를 제가 드린 말씀이고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쪽 두 분 다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정의당이 민주당이 이중되니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정의당이 이제 지역구에서는 표를 잘 못 얻잖아요. 의석이 당선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이제 단순 다수제. 그러니까 단 한 표라도 많이 얻는 후보가 당선되는 제도. 그리고 한 명을 뽑아요. 선거구에서. 중선구나 대선거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제도가 결합되다 보니까 아무리 인기가 있는 정당들도 일단 국민들은 한국당이나 민주당이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의당을 지지해도 이 사람은 안 될 거야라는 선입관이 있어요. 네. 1인 2표가 되니까 한 표는 그래도 한국당을 찍거나 민주당을 찍고 예를 들어서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한국당은 찍기 싫으니까 그래도 민주당을 찍어요. 그러나 일단 정당은 그래도 정의당 찍자. 이런 게 있어서 비례대표가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정당과 이 후보가 다르니까 이 정당에 대한 지지가 과다대표 내지는 과소대표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100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100명의 지지를 받고 99명의 지지를 받자면 99명의 지지를 받은 후보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왜? 단순 다수제에다 소선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99표가 4표가 되니까 과다대표 되는 거고 이제 이 군소정당은 과소대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강화하자, 이런 걸 막자. 그러니까 국민의 네. 사표를 방지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런 거죠. 차원으로 거대 볼수 정당은 항상 있겠네요. 자기들의 적대적 공존에 입각해서 두 정당이 싸워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그 소외 계층들, 목소리가 작은 정당들은요, 뭔가 시민사회 균열을 반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제가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고 사표를 방지한다. 이른바 승자 독식을 막는다. 이런 원론적인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일단 한국당은 또 정치적인 어떤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민주당이 이제 장기 집권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 좀 어려운데 정부에서 비례 내각제 국가래야만 다당제를 한다는 말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네. 뭔가 비례성을 강화한 쪽의 방향은 좀 맞지 않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저는 이제 예. 교수님 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교수님 저 이런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의가 없고요. 네. 단지 민주당이 지금 현 정부가 야당하고 협치를 하느냐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독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안도 뭐 좀 논의하다가 법안이라는 건 서로 충분히 상의가 돼야 하는데 패스트트랙에 얹는다는 것 자체가 그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공수처 법안 제대로 논의도 안 해봤어요. 그래놓고 패스트트랙에 얹는다는 건데 지금 중앙지검에서 하는 일들을 지금 검찰에서 지금 얼마든지 수사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시 위에 옥상옥으로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수처에 또 안 하면 또 공수처를 또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하고 집권해서 협치 제대로 해봤습니까? 국회 와서 법안 한번 제대로 논의해봤어요? 야당 대표들 충분하게 논의 한번 해봤어요? 허심탄회하게? 독주를 하고 일방 독주하면서 대북 문제, 경제 문제. 그냥 일방 독재입니다. 지금 네, 청문회 하고 저희는 있습니다만. 좀 선거법 청문회 하고 있습니다만 청문회도 예. 지금 자격 안 되는 후보들 다 내보내놓고 그냥 임명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권하고 어떻게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반부터 굉장히 이제 격렬한 제가 좀 토론이 이따 이어지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있는데요. 이제 얘기가 너무 그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요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바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시청자들은 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데 도대체 이게 우리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 의원님 좀 간단하게만 아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아까 제가 바뀌는 건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세 가지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고 비례대표 의석이 75석으로 늘어난다는 점. 네. 그러니까 253석에서 225대 75로 바뀌고 지금은 253대 47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이 15%, 지역구 의석이 이제 그 85%였거든요. 그런데 75% 지역구 의석과 25% 비례대표 의석으로 조금 개선되는 거죠. 75석으로 늘어나고 예. 그 75석을 그 보니까 50%를 또 연동형으로 해서 두 가지가, 번역별로 또 배분하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일단 75석을 예전에는 비례대표 47석이 전국에서 1, 2, 3번 순위 매겨가지고 이제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권역별로 서울권, 경기권, 충청권, 호남권 이렇게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당선자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뀐다는 점 이게 또 중요한 변화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연동제를 도입하는데 연동제라고 하는 것은 자 정당 득표율을 두 표를 찍는데 정당 득표를 10% 얻었어요. 그럼 정당 득표를 10% 얻었으면 국민들이 10% 지지한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300석 중에 30석을 가져가는 게 상식적이다, 이제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를 비례대표제로 뽑으면 그렇게 되는데 비례대표제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는 10% 지지율 갖고는 거의 의석을 못 얻습니다. 대개 한 30% 이상이 돼야 지역구 의석을 얻는 정당이 된다는 게 정치학자들의 공통된 이제 그 결론인데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정당을 위해서 지역구에서는 정당을 못 얻는데 정당 지지율이 좀 있는 정당은 좀 보존해 주자. 그래서 연동제라고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한 거죠. 그래서 연동제라고 하는 방식은 이 지역구에서 이 정당 지지율만큼 못 얻는 정당에 대해서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우선 배분을 해주고 남는 걸 가지고 나머지 큰 정당들도 전체로 다시 배분하자. 그 두 번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네. 예전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솔직히 이해 못 하시겠죠? 예, 그 뭐 심상정 의원이 뭐 국민들은 사실 그 컴퓨터 쓰기만 하면 되지 안에 뭐 내용까지 다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이 이거는 제가 저는 사실은 좀 이해를 충분하게 하거든요. 시간을 근데 주시면 이거 선거제도란 제가 쉽게 자체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예. 이 선거제도라고 하는 건 어느 그렇죠. 나라나 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좋은 방향. 야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지게 해보자. 이런 개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까 지역주의도 없애야 되고 비례성도 높여야 되고 다양성도 높여야 되고 소수도 보여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다 보면 이게 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약도 그냥 우리 활명수 하나 먹으면 되는데 조금 좋은 약을 이제 필요로 하면 의사가 알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약을 조제해 줄 수도 있는데 효과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과에 대한 논의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혁, 지금 개혁 얘기하시는 개혁은요,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선거구제를 할 건지 서로 논의해서 좁혀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이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도도 함께 논의하면서 룰을 함께 정하는 거예요. 그 6개월을 했어요, 아니, 지금. 민주당이 예. 좋아하는 룰만 정하고 그걸 정의당만 가장 이롭게 해준다, 군소정당을 키워준다. 민주당이 이중적이죠. 왜냐하면 아니, 이거는 좀 자기 제가 당을 설명을 드려야 불리한 되는데. 제도를 예. 다른 당이 군소정당을 유리하게 해줘서 정치를 개혁하겠다. 그게 아니고 이중대 키워가지고 우리 집권하는데 도움받겠다 이 뜻이에요. 그걸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사실이 아니고요. 예, 최 교수님 좀, 네. 지난해 12월 15일 날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이 합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때까지 이제 그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하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 한 열흘 정도 한 것 같은데 사실 한국 헌정사상에 야당 대표 둘이 동시에 단식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12월 15일 날 어떤 합의가 있었냐면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한 건 아니고 좀 애매하게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했는데 그동안 사실은 계속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다가 없다 계속 부침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그러다 이제 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이제 이 끝까지 몰린 거죠. 시안이 몰리다 보니까 국민적 여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안을 내놨어요. 근데 그동안 사실 한국당이 도농복합제 이런 안을 내놓으셨었죠. 내놨었는데 비례제에 대한 사실 안은 그 구체적인 안은 좀 이렇게 빈약했던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내놓은 안이 비례대표제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되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쨌든 대체적으로 한국당이건 다른 야당이건 여당이건 뭔가 비례성이 너무 약한 게 아니냐라는 그 공감대 형성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뭔가 강화자로 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해 어떤 연동형 비례대표를 검토합시다라고 했던 건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다가 비례제를 없애자 그래버리면은 기본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그 한국당이 대단히 무성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비례제라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보십시오. 제가 아까 자꾸 거대 정당 말씀드리는데 이거 민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협치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저도 민주당 비판 많이 하거든요. 협치에 보다 적극적이라야 되고 아까 뭐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장우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이번에 그 인사청문회 내정된 후보들 참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도 뭐 그 비판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과연 협치에 대해서 어떤 그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도 그렇고 이른바 집권연합들, 집권 세력도 대단히 협치에 대해서는 저 소극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지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조금 교만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김정민 의원께서도. 근데 한국당은 너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어요. 그 지나치게 좌파 독재다, 좌파 파퓰리즘이다, 좌파 사회주의다. 특히 이번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에 들어선 다음에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도저히 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접점이. 그래서 한국당도 무조건 장기 집권하려는 음모다라고 얘기한다면은 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야 동의할지 모르겠으나 어떤 객관적인 입장을 볼 때 민주당이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은 비례성 뭔가 강화자 쪽으로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대 정당인 민주당도 제가 알기로는 이 비례대표제가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대 정당들이 적대적 공존을 뭔가 이 제도로 가면은 의석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국민적인 압력이 직면해서 저는 이나마 그래도 이제 민주당 안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너무 지나치게 이 뭐 정의당과 해서 뭔가 장기 집권을 가려 한다라는 건 너무 논리의 비약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희가- 아니 우리 한국당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요 얘기를 조금 아니, 저희가 그래도 나눠볼게요. 교수님께서 예. 한국당 얘기를 주로 하시는데 협치는 여당이 손을 벌릴 때 협치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국당이 도농복합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김성태 원내대표 때 개인적인 의견을 나왔던 거예요. 그랬군요. 예. 논의 과정이었고 그래야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 엉터리 선거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우리 당의 전체 총의를 모아서 의원총회에서 의원을 10% 감축하고 270석 전원 지역구 의석으로 하자. 이게 우리 당론이에요. 그런 과정을 이해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당론이 바뀌어온 과정이 아닙니다. 근데 네, 제가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제가 한 다음 가지 토론-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릴게요. 예. 우리 이장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제 좀 너무 표현이 이게 엉터리 선거법이고 장기 집권이 이게 이제 공격을 하시는 의도로만 말씀하시는 근데 저도 똑같이 한국당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험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시청자분들은 이 내용도 없이 그냥 뭐 여야당이 싸우다가 끝난 토론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논리적인 비판은 뭐 저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뭐 그거는 뭐 나중에 토론해 볼 수 있는 건데 표현을 세게 하는 게 저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네. 상승이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김종민 의원님, 예를 들어서 우리 딱 당에서는요. 대표적으로 네. 민주당에는 이 법안 자체를 아주 엉터리로 봐요. 그래서 엉터리라고 하는 거고 네. 그걸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만약 그런 저희가- 마음이라도 예. 국민들이 예.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죠. 이제 우리가 TV 저희가- 토론 나와서 아니,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민주당하고 게다 우리 하고서 어떻게 자유한국당하고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을 좀 가려가면서 하자는 벌어지는 거예요. 일들이 국민이 판단하실 거예요. 지금 현 정부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판단은 국민의 몫이죠. 그러니까 한국당이요. 예, 저기- 아니 민주당은 빨갱이 집단이고 예, 사회주의고 알겠습니다. 좌파고 예, 엉터리고 예. 이 인식에 우리 아마 국민이 몇 의원님께서 프로나 그 동의하겠습니까? 부분을 잘 인식하실 그래서 겁니다. 지금 서로 말씀하시는 같이 건 정치하지 아니, 말자는 지금 얘기예요. 말씀하시는 게 더 나간 예,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전혀 제가- 없는 얘기들을 끄집어내시는 것 다음 자체가 주제 좀 문제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비례대표가 확대되면서 사실 지역구가 감소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역구가 가지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권익도 대변하고 어떻게 보면은 최전선에서 또 최후에 또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역구 감소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역구 문제는요. 이제 지금 지역구를 감소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가 적정하면은 감소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지역구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편입니다. 대개 보면 이제 지역구만 가지고 선거를 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일단 미국,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호주, 캐나다 딱 5개 나라입니다. 전 세계 OECD가 지금 36개 나라 중에서 요 5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비례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를 하는 나라, 즉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혼합하는 나라들 중에 한국은 5대 1입니다. 85대 15. 그러니까 지역구의 비율이 85%나 돼요. 독일 50%, 뉴질랜드도 거의 한 55% 정도. 일본이 같이 하거든. 일본이 한 60% 정도 되고요. 우리 한국이 지금 85%면 매우 많다. 그러니까 혼합제를 한다는 거죠. 비례대표 지역구를 같이 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구가 너무 과도한 지역구가 거죠. 너무 과도하게 그런 많다. 점에서 좀 줄이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역구가 적어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보통 지역구 의원들이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회의원의 본업이 법안을 심의하는 일입니다.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본회의도 아니고 상임위 전체회의도 아니고 정당의 의원총회도 아니고 네. 제일 중요한 게 법안 소위거든요. 법안 소위가 1년에 몇 번 안 열려요. 그 안 열리는 이유가 뭐냐? 의원들이 모이기가 어려워요. 왜 안 모이냐? 다 지역구에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구에 너무 매몰돼서 본업인 법안 심의하는 활동을 제대로 못하니 사실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그걸 좀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숫자가 지금 이게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15%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런 역할을 못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균형을 좀 맞추는 의미에서는 조금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예. 국회 개혁을 위해서는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예, 최 있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정치 불신이 이제 팽배해 있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적은 겁니다. 헌법에는 국회의원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한선이 200인이고 그 이상은 뭐 이제 최대치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300석 아닙니까? 300석인데 이제 사실은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를 그대로 놔둔다면 의원 수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싫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국회가 워낙 뭐 일을 안 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사실 이번에도 1월, 2월 달 본회의가 하루도 안 열렸어요. 3월에 임시국회 열었는데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민생법안, 뭐 비쟁점 법안 이제 통과시킨다는데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국회의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역구를 늘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아니 지역구를 줄이는 거 네.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건 결국 의원들이 통과시키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이나 규범을 떠나서 의원 수를 줄이는 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 선거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지금 되나가는 여러 가지 진행 과정으로 볼 때 그래서 지역구 숫자를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지역구를 그대로 놔두고 그러나 분명하고 지금의 이제 그 47석 비례대표는 대단히 적은 거거든요. 뭔가 비례성을 강화하고 승자 독식을 좀 없애려 한다면 그럼 이제 253석을 놔두고 비례를 좀 늘리면 320, 30석 나왔던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왔던 게 330석 얘기 나왔던 거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게 워낙 이제 국민들 반발에 직면하니까 그래서 또 나왔던 얘기가 국민들이 이제 세금이 아깝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원들에게.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의원수 늘리되 그 안에 국회에 투입되는 그 이제 세비나 이런 건 그냥 동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여전히 국민들에겐 일단 늘리는 거 싫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국회의원 수 좀 늘리는 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의원의 특권도 좀 없애고 그래서 의원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의원들이 특권으로 인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정말 봉사하는 그렇죠. 이런 데로 간다면 오히려 의원수 늘려서 세금은 그대로 투입은 그대로 되고 의원수 늘려서 정말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돼야지 국회의원 떠오르는 게 공무원이 됐건 기업이 됐건 학자가 됐건 뭐 네. 하다가 되면은 바로 이제 신분이 상승한 이쪽만 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의원수 늘리는 게 맞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워낙 싫어하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그걸 잠깐 설득해야 되는데 예. 의원 여야가 좀 그 설득에 실패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 의원님. 의원 정수 늘리는 건 국민 정서상 불가능하리라 보고요. 단지 김종민 의원님이 비례대표 이제 각 지역별 여러 가지 배분 보는데 저는 반대로
저 지역구를 270석으로 할 경우 지역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충청권 지역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충청을 대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표성이 강화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저 민주당하고 우리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출신지를 아마 저는 아직 한번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대략 분석을 하면 저희 당은 영남이나 PK 출신이 훨씬 많고 저 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제가 볼 때 호남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 저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비례대표인데 고향은 호남이에요. 그러니까 호남 예산에 대해서만큼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영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충청 정치는 늘 저 호남 영남 틈에 껴가지고 이렇다 보니까 충청도 출신 비례대표도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도리어 지역구를 강화하는 것이 이 충청이나 이런 데는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해 준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역을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 충청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저 국회 가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저 충청 출신이라고 해서 비례대표가 서울에 거의 저 태어나서 충청만 태어났지 서울에서 거의 학교 다니고 저 또 직업을 갖고 했던 분들은 수도권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역의 뭐 지방분권이든 지역의 균형 발전에 관심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도리어 비례대표를 완전히 없애든가 아예 축소를 하고 지역구를 더 늘리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사실관계 약간 좀 예. 이게 좀 바로잡을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큰 제도를 바꾸는 거거든요. 권역별 비례대표의 취지는 비례대표제가 늘어나서 지역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나마 47석 이 전국적으로 뽑던 수도권 중심으로 뽑던 비례대표제마저도 권역별로 충청 대표,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부산 경남 대표, 호남 대표 이렇게 권역 대표로 다 배분해 주는 방식이어서 지역 대표성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지역. 아까 말씀 대구, 대전, 동구, 뭐 충남, 논산 이 시군구에 이게 매몰돼 있는 이런 지역 대표성에서 대전, 충남 전체를 보는 지역 대표가 늘어나면 이게 또 지역 대표를 서로 균형 있게 해줄 수 있어서 저는 지역 대표 면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훨씬 더 진보된 안이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 민주당 있어요. 안은 지역의 권역별을 6개로 나눴잖아요. 호남, 제주, 그리고 충청, 강원. 강원도하고 충청도하고 무슨 권역이 같습니까? 그리고 제주도하고 저 호남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영남은 같다고 그래. PK, TK. 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러면 강원도 출신이 비례대표가 돼서 충청권의 이익을 그거는요.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뭐 이제 좀 저희가 안 나누는 게 되는 아니고 얘기예요. 선관위에서 나누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선관위 나누는 그게- 아닌데 지금 그런 거는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서로 조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또 논의하면 됩니다. 아니 현행 전혀 방식으로 문제가 차라리 없어요. 하되 그러면 그렇게 하면 비례대표를 인구수대로 예를 들어 권역별로 하고 싶으면 충청 인구, TK, 뭐 PK, 당연히 그렇게 호남 해야죠. 예. 이렇게 해서 차라리 그 인구수에 배분해가지고 권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비례대표 지금. 하면 되지. 지금 그렇게 하자는 방식은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방식이에요. 인구수대로 지금. 한다고 하는 아니, 그렇게 것 하자는 같은데.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쯤 되면은 저 시민들은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을 보고 있는지 제가 그 시민들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개정하는 것도 헌법 개정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데 국회에서 너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국민 공청회나 공론화 과정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이야기 나온 것이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데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선거제도 개편인데 이번 개편안이 100%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존의 안보다는 한 발짝 더 진전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본인들의 거치가 달린 선거 관련된 부분을 국회의원들 스스로 바꾼다는 게 그런 부분은 믿음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시민들도 의견이 제각각인데요.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은 이 충청 지역은 과연 어떻게 그럼 이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이제 궁금합니다. 의석수가 줄어드는 건지 늘어나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좀 요거는 지역구로 짧게 보면 한 넘어가도록 4석 하죠. 정도는 예. 이제 줄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충청만 주는 게 아니고 전 지역이 비례적으로 28석을 이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경기권이 좀 많이 줄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호남권, 영남권 이렇게 주는데 충청권은 좀 덜 주는 편인데 한 4석이 주는 대신에
권역별 비례대표, 즉 충청권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이게 10명이 늘어납니다. 뭐 충청, 강원 있는데 우리 인구 대비로 따면 강원 한 2명 정도 되고 우리 충청이 한 9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9명 정도의 새로운 충청 대표가 새로 생기잖아요. 그러면 4명이 줄고 9명이 새로 생겨서 한 5명 정도의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새로 배출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충청권에서는 지역구는 줄지만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 충분히 지역의 대표성은 이제 그러면 보장이 더 된다. 늘어나는 거죠. 예. 그 얘기신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는 건지 그렇죠. 제가 참 궁금해요. 혹시 최 교수님 저는 저 언론도 그렇고 네. 국회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어떻게 공천하냐 얘기는 굉장히 이 논의가 빈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인 전체 틀조차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한국당과 민주당 야당들하고 여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가 없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누가 비례대표를 할 것이냐 지금 그런 이런 거죠. 이제 대개 두 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의 그 이중성이 있어요. 하나는 지역을 대표하는 게 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지역을 대표해야지 또 지역구에서 표를 얻는 것이고 또 지역을 대표해야 돼요 또.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는데 지금 이제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처럼 너무 의원들은 당연히 이제 다음 선거를 의식하다 보니까 지역구 예산 이런 걸 많이 의식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비례대표가 늘어난다는 걸 주장한 이유는 뭐예요? 아주 극단적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무리 사회에서 취업 얘기를 하고 뭐 얘기해도 잘 안 돼요. 그럼 대학생들이 정당 하나 만들어요. 그럼 만들면 정당인데 사람들은 좀 이렇게 가볍게 볼지 모르지만 같은 대학생 그룹, 젊은 그룹들이 야 우리 저 정당 찍자. 그럼 비례대표 몇 표 나오는 거예요. 지역구에서 한 표도 안 나오죠.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선거구 다수 대표 때문에 그런 정당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정당에서 의원들이 들어가서 국회에서 자기 몫을 내는 거죠. 그런 게 사실 이 비례대표 강화의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비례대표를 어떤 사람을 공천할 거냐가 중요한데 그 논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대로 75명으로 늘어난다. 47명에서. 그럼 계파 수장들이 더욱더 권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비례대표를 뽑든가 아니면은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비례대표, 우린 저 사람은 비례대표 순위가 좀 앞서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다른 논의들에 비해서 비례대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너무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의원님 얘기 한번 듣고 또 설명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리어 지역구를 강화하자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동안 비례대표가 당내 권력자들의 친분에 따라서 호불호에 따라서 밀실에서 선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역에서 검증된 이런 대표들이 아니고 권력자들의 줄서기 이런 분만 가능한 분들이 비례대표로 이런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비례대표 부분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비례대표 문제는 저희 당 지금 젊은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한 1년 전에 비례대표 예비 후보를 뭐 100명이면 200명을 미리 공모해서 뽑아서 1년 동안 충분히 당내 토론과 이런 걸 거쳐서 충분히 많은 분들이 심사를 해서 정말 능력 있는 비례대표 후보를 순위를 최종적으로 공천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고 정말로 지역에서 우리 국민들이 직접 선택한 후보들이 국회에 오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저희들은 당연히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김 의원님.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에 여야 4당이 합의한 이 선거법 개정안이 좀 여러 가지 쟁점이 많아가고 이게 안 알려졌는데 되게 중요한 문제가요.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확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에 대한 이런 불신이 분명히 있어요. 실제로 그동안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아예 법으로 선거법에다가 비례대표 명부 작성을 명문화해서 법조항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서 당원, 대의원 혹은 선거인단의 민주적 표결로 결정한다. 이런 명문 규정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임명하는 게 아니라 표결로 그렇죠.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 명문 규정을 집어넣고 여기에 부가 조항으로 이런 규정에 대해서 각 당이 이 표결 방법을 정해서 선관위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공개를 하게 돼 있고요. 선관위가
이 규정대로 만약에 표결 안 하고 각 지도부가 알아서 했다. 그러면 명부 자체를 거부할 수 있게,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만약에 선거법이 개정이 안 돼도 비례대표를 지금 이렇게 엉성하게 공천하던 이 방식을 바꾸는 의미에서라도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제도 변화로 이번에 도입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국민들이 지금 우리 이장우 의원님 말씀대로 심사 과정을 충분히 각 당별로 거쳐서 최종적인 순위 결정은 또 당원들이나 국민 참여 선거인단이 표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공천 방식을 바꾸자 그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예. 어떤 방법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이 이제 납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거법 개정안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들이 잘 인지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연동형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고, 지난해 이제 그 두 야당 대표 단식을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그 주의가 많이 환기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국민들은 많은 분들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그냥 비례대표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물론 두 분 그리고 또 여당하고 지금 한국당의 생각이 다릅니다만 적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떠하다 그리고 뭐가 왜 필요하다는 걸 좀 민주당이나 그 다른 야당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뭐 한국당은 일단 비례대표제를 폐지를 주장하시니까 그 민주당이나 다른 그 야당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비례대표제가 이래서 더 늘어나기 필요하다. 연동형이라는 게 이러이러한 거다라는 걸 좀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학생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르고 그리고 저는 주위의 사람도 잘 연동형이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관심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정치는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걸 우리는 탓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국민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관심을 이끌 수 있도록 한국 정치가 왜 문제냐. 왜 우리 사회가 이제 3만 1,000달러나 되면서도 1인당 그 개인 소득이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불평등이 늘어나느냐. 왜 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대로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가. 그게 뭐냐면 이 시민사회 균열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거대 정당들이 항상 이렇게 싸우고 혐오 적대로 가면서 그들은 또 의석을 차지하고 이런 걸로 갔기 때문에 그러한 걸 종식하는 게 비례대표제다라고 설득을 부단히 해 나간다면은 보수당, 보수를 지지하는 유권자나 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이게 비례대표제가 뭔가 강화돼야 되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그 단계가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건 민주당이나 다른 당들이 시간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요.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한국당대로 그럼 이게 이래서 나쁘다는 걸 같이 얘기해서 뭔가 아까 저기 뭐 시청자도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서로 뭔가 이 공청회나 뭐 토론이나 이런 논의, 담론으로 해가지고 이걸 정말 우리 사회의 그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이거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절대 사치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여야당들이 좀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 한국당에서 지금 반대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 선거법 자체도 지금 사실 문제가 없다고 좀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선거법이 완벽하다, 뭐 전혀 개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선거법은 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 개정안은 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저희 당은 이제 선거법 문제, 현행제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10% 국회의원을 감축하고 270석으로 하되 전원 지역구에서 국민들을 직접 선택한 방식으로 가자. 이게 저희 당 당론이고요. 네. 저는 이번에 민주당하고 내놓은 이 법안을 보면서 심상정 정계특위 위원장이 이 법을 뭐라고 이해를 했냐. 기자들에게 기자분들도 이해를 못한다. 산식은 수학자가 손봐야 한다. 국민은 그럼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 결국 국민은 몰라도 된다. 이런 막말을 했어요. 세상에 국민이 직접 뽑는 선거제도를 국민이 몰라도 된다는 이런 표현을 서슴없이 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저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지금. 저도 몇 번을 봤는데 정말로 뒤돌아서면 이게 무슨 제도가 이렇지? 뭐 이런데 국민들께서 그거 신문에 난 거 보시고 이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장우 의원님이 이게 이제 심상정 의원이 보면 아마 이게 허위 사실에 해당되거든요.
그 제가 아니 이게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정개특위에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내가 정확히 압니다. 산식이 필요 그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날, 거예요. 아니 다음 날 심상정 대표가 그러니까 위원이 가서 설명도 하고 또 나경원 대표 거기에 대해서 뭐 허위 사실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핵심이 아니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협상을 끝냈어요. 그날 협상을 끝냈는데 협상의 취지는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기자들이 거기 대기하고 있었으니까 7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어서 얘기를 안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산식은 우리는 이런 취지로 선거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산식은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보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산식을 정식으로 정리를 해와서 그 다음날 정리되어 온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 지금은 얘기해주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산식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선관위를 거쳐서 정리된 산식으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된 건데. 아니, 정확히 표현이 워딩이 아니,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 아니, 그게 이렇게 아니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오해할 수 있는 그 발언을 다음날 하지 바로 말아야죠. 해명 기자회견을 해서 언론이 다 그걸 고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발언해놓고서 정정 나중에 보도했어요. 해명하는 거야. 그거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아니요. 이장호에도 정치해보지 알지만 언론이 다 100% 정확하게 보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언론이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정도 하고요. 제가 끝으로 저희가 한 20초씩 마무리 발언 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부터. 우선 2월 고용 동향이 40대가 12만 8천 명이 감소했고요. 30대가 11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은 15만 명이 감소했고 도소매업 6만 명, 취업자입니다. 금융보험업도 3만 8천 명. 지금 고용 있는 자영업자는 5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청년 체감률은 24.4%. 최악의 경제 상황인 그리고 지금 한미 동맹이 균열이 가고 있고 북핵 폐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김정은한테 쏟고 있습니다. 오로지 민주당이나 정권은 북한에 어떻게 하면 돈을 갖다 줄까? 이런 생각만 하고 북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법 개정도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만약 획책하는 의도가 있다면 빨리 철회를 해야 된다.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 민주당뿐만 정의당을 이롭게 하는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한 정의당에 이롭게 하는 이 법안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치를 개혁하자는 거거든요. 소수의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로 좀 끌어들이자. 이 얘기는 지금 이른바 기득권 정치의 대결, 이 대결을 좀 없애보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당이 이걸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정개특위가 구성되고 2달 동안 명단을 안 내서 가동이 안 됐어요. 자, 구성된 다음에 3달 동안 안을 안 냅니다. 그래갖고 야당이 단식하니까 그나마 합의를 해준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을 안 내고 마지막에 가서야 이제 무슨 그 비례대표 없애자는 안을 냈어요.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왜 하지 말자고 하느냐? 한국당 간단합니다. TK에서 한 석이라도 줄면 안 된다. 이 기득권 논리입니다. 수도권하고 다른 의원도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이 영남 TK 기득권 이 논리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국민 보고 대한민국 보고 정치 좀 했으면 좋겠다. 전 그런 당부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미국의 정치개혁가 제임스 클라크가 한 말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바꾸려는 것과 지키려는 것, 다음 선거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인지 의원 스스로도 또 국민들도 진지하게 되물어야 하는 시점인 듯 싶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